생산과 소비를 시작하겠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가치가 부여될 수 있는 재산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앞에서 예나 지금이나 국가에서 재산으로 여겨지는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공통적인 것들이죠. 한번 정리를 하고 특징을 언급해야 되겠죠. 토지, 생물과 같은 자연, 그 자연이 있다는 거예요. 토지, 생물과 같은 자연. 자연이 없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죠. 예나 지금이나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죠. 자연 속에서 식량을 얻고 생산물의 재료를 얻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얻으니까 그러한 것이지요. 농경지, 목축지와 같은 가공된 토지. 가공된 토지는 뭐 농경지, 목축지 외에도 뭐 길이나 이런저런 목적으로 판 굴들이 있다 했죠. 그래요. 중요하죠. 특히 농경지와 목축지는 뭔가요? 식량을 얻는데 필수적인 것이죠. 예나 지금이나 중요하죠. 근데 중요성이 예전에 비해 많이 떨어졌죠. 왜 그런가요? 예전에는 대부분의 사회 구성원들이 농사를 지었죠. 그 농산물이 제일 중요한 소득이었다는 거예요. 진짜냐? 뭐 다 직관적으로 알긴 알겠지만 확인해 볼 수 있죠. 1960년에도 보면 농민 비중이 57%였죠. 2020년에는 한 4.4%, 10분의 1 더 줄었죠. 10분의 1 이상으로 줄었죠. 이하로 줄었죠. 10분의 1 이하로. 대부분 그 얘기는 뭔가요? 현 시대 한국에서 대부분의 사회 구성원들은 농산물이 소득이 아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더 심했겠죠. 비중이 더 높았겠죠. 인구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1940년에 보면 서울 인구가 93만이었다는 거예요. 1940년에 보면 경기도 인구가 270만, 전라남도 인구가 얼마인가요? 1940년에 280만, 전라남도가 260만, 별 차이 안 나죠. 경상도 인구가 240만. 대부분 사람들이 농사를 짓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죠. 대부분 사람들이 농사를 지으면 도시 규모가 작다는 거잖아요. 도시에서 소득을 얻는 이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래요. 농사 지으면서 소득을 얻었다. 그렇게 되겠죠. 서울이 제일 큰 도시인데 그래요. 뭐 여기는 안 나와 있네요. 경기도는 서울이 포함된 거죠. 경기도 서울이 포함된 인구가 280만이었다는 거예요. 전라남도 263만, 경상북도 240만. 대부분 농민이었다 이 말이죠. 농토의 크기에 따라서 인구가 결정되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경기도는 좀 많았겠죠. 서울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요. 그런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가축과 같은 가공된 생물, 그렇죠. 식물도 그렇죠. 식량으로 이용된 식물도 마찬가지죠.
원료로 쓰이는 채굴된 물질. 그 사람들은 고대부터 생산물을 이용하죠. 식량 제외한 뭐 철로 만든 도구, 채굴된 물질이잖아요. 구리, 금, 은 다 마찬가지죠. 예전부터 사용된 물질이죠. 중요하죠. 다 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는 거죠. 고대부터 현재까지. 그 다음에 생산물. 그래요. 뭐 옷, 의복, 옷, 식량, 뭐 주택, 예나 지금이나 재산으로 인정되는 것들이죠. 사업체도 예나 지금이나 있었다 했죠. 어떤 식으로 존재했냐 그 차이지. 그 사례를 좀 집어 넣어놨어요. 신라나 백제에도 관용수공업이 있었죠. 관용수공업이지만 공업에 분류되는 것들인데, 수공업 조직이니까 사업체가 되는 거죠. 정부 소속이죠. 관용수공업이라면 사업체가 정부 소속인 거예요. 현 시대로 치면 공사라 볼 수 있는 거죠. 조선시대에도 보면 이제 사업체가 있었으면 알 수 있어요. 공업 말고 광업. 혈주가 있다 하죠. 혈주가 근로자들을 지휘해서 채굴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 사업체가 있었다는 거예요. 조선시대에 보면 뭐 시전상인이 있었다. 상업에 종사하는 사업체도 있었으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업체에 참여해서 소득을 얻는 이들이 극히 일부였겠죠. 지금과는 다르죠. 고대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농업에 종사했다. 뭐 개인 단위로 농사를 짓던, 개인 단위로 농사 짓는 경우는 잘 없겠죠. 가족 단위로 농사를 지으며 살았겠죠. 그래요. 공식 현 시대와 유사한 사업체가 있었다는 거예요. 조선 정부는 공장안을 만들어 수공업에 종사하는 기술자들을 관리했다 나와 있잖아요. 사업체가 있었다. 사업체도 재산으로 인정이 되죠. 정부가 관리했다 하잖아요. 공장안을 만들어서 철저한 정부의 지휘하에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특징을 보겠습니다. 1. 토지, 생물과 같은 자연을 제외하고는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것들로 그의 양이 증가할 수 있다. 자연은 그래요. 늘리기 어렵죠. 하지만 다른 것들은 늘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토지, 생물 같은 자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다 넓은 지역을 국가에 포함시켜야 하는데, 현 시대 지구에 있는 토지는 대부분 국가에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국가의 자연을 편입시키지 않는 한 지구에서 자연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토지는 아주 예전부터 대부분의 국가에 소속됐죠. 그래서 넓히는 방법은 전쟁밖에는 없었죠. 그래요. 고대에는 농경구에서는 농토가 제일 중요하니까 농토를 확보하기 위해서, 넓히기 위해서는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또 그런 핵심적인 요인이 있긴 있어요. 자연이 인간에게 제공하는 역할 중 하나는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그렇죠. 활동할 수 없는 곳에서는 인간이 살 수 없으니 일정한 국가를 제공하는 자연을 인간들로 이루어진 집단이 확보하지 못하면 국가를 세울 수 없다. 인간들로 이루어진 집단이 정부를 조직해 일정 공간 속에 있는 자연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할 때 국가가 성립되기 때문이다. 그렇죠. 정부를 조직해 일정 공간 속에 있는 자연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할 때 국가가 성립되죠. 이 소유권을 보통 그래요. 정부를 통해 얻는 소유권을 보통 주권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죠. 소유권을 국가 차원에서 얘기할 때 주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권이 또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국가를 세우고자 하면 어떤 특정 집단이 자연을 확보해야 되잖아요. 자연을 확보하지 않으면 국가를 세울 수 없으니까 필수적이죠. 그러니까 자연을 확보하고자 하는 어떤 집단은 그래요. 국가가 없는 어떤 집단은 국가를 세우고자 하면 자연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쟁이 불가피하죠. 현 시대에서는 대부분 다 국가 소속이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에서도 그래요. 계속 전쟁 중에 있잖아요. 팔레스타인인들이 자연을 확보해서 소유권을 얻기 위해서 이 농경지 목축지와 같은 가공된 토지는 영토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넓히는 데 한계가 있다. 고대 농경국가에서는 농경지 목축지가 가장 중요한 일하는 수단이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농경지와 목축지를 얻기 위해 가진 노력을 하였으며 경우에 따라 전쟁도 일으켰다. 현 시대 국가에서도 식량 생산은 여전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토의 상당 부분은 농경지와 목축지로 이용되고 있고 국가의 중요한 재산 중 하나이다. 그렇죠. 여전히 식량은 중요하죠. 그 농경지와 목축지를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어야 되죠.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하지만 농산물이 국가의 소득 중 대부분을 차지하던 과거와는 달리 현 시대에서 농산물은 국가 소득 중 극히 일부에 속하기 때문에 농경지와 목축지의 중요성은 과거에 비해 많이 떨어졌다. 발전한 국가에서는 그렇죠. 중요성이 많이 떨어지죠. 발전하기 전에는 어땠나요? 한국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농민이었다. 1960년까지도 그랬다. 확인이 되죠. 대부분의 사람들의 소득이 농민이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냐? 4% 정도만 농민이다. 농업의 중요성이, 농업과 농토의 중요성이 굉장히 떨어져 버리죠. 농토를 통해서 소득을 얻는 인구가 한 57%, 한 60%에 육박할 때는 농토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 시대에서는 이제 공업이나 상업, 금융업에 종사하면서 살아간다. 농민 비중은 4%밖에 안 된다. 그 중요성이 대폭 감소해버린 거죠.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주로 식량의 재료로 쓰이는 삶, 가공된 생물은 예나 지금이나 인간에게 반드시 필요한 재산이다. 그 재산으로 인정되는 것들을 보는 거예요. 저번에 한번 공통적으로 인정되는 재산을 받고 이제 특징을 보는 거죠. 식량이 부족한 곳에서는 사회 구성원들 대부분이 식량 생산에 종사할 수밖에 없는 관계로 상업이나 공업과 같은 산업이 발전하지 못한다. 사회 구성원들 대부분이 식량 생산에 매달리면 교환할 수 있는 기본적인 수단은 식량이다. 대부분이 농민이었죠. 한국도 식량 생산에 대부분이 종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야 되나요? 식량이 충분해야 되겠죠. 풍족해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소비하고 남는 시장이 거의 없으니 교환이 힘들어지고 시장이 생겨 발전하기 어렵다. 2차 인류혁명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식량으로 쓰이는 가공된 생물의 양을 늘리는 일이었고,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농경지와 목축지를 늘리고 농업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일이 2차 인류혁명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연 발생적으로 시장 지배 시대가 도래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대부분의 인구가 농업에 종사해요. 그 이전엔 더 그랬겠죠. 그거는 이제 저번에 아까 얘기했듯이 인구 분포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경기도나 전라남도나 인구가 비슷하죠. 경상북도나. 대부분들이 농민이었는데 대부분들이 농산물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곳에서 시장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농산물이 남아 돌아야 되겠죠. 그래야 교환이 절로 이루어지겠죠. 남는 농산물로 이제 교환을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연 발생적으로 시장 지배 시대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농업 생산성이 뛰어나서 농민들이 소득이 커야 된다. 그런데 한국은 어땠나요? 사람들이 굶주림에 시달렸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농민들이 농업에 종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농민들은 가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릿고개란 말도 있었죠. 농업에 대부분 사람들이 전력 투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굶주림에 시달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죽는 일도 많았겠죠. 그래요. 자연 발생적으로 도래하기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 인위적으로 발전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시장 지배 시대 제도를 도입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죠. 그 한국을 세운 이들이. 그리고 그 제도 하에서 군사정부가 인위적으로 사실 만든 거죠. 모방해서. 또 자기 나름대로 깨달음도 있고 이랬겠죠. 그래서 한국 국민들이 좀 이러한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한국 국민들은 정부가 사실은 군사정부에 큰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군사정부가 아니었으면 가능했겠냐는 거예요. 60년대에도 굶주림에 시달렸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거는 역사에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제도를 세운 그래요. 공산당 세력에 맞서 이제 3차 인류혁명을 일으켜서 제도를 세운 이들도 중요하겠죠. 그런 제도에 각해서 국가를 세우지 않았으면 또 군사정부가 등장해서 또 번영의 기틀을 만들 수 없었겠죠.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고대 농경국가 시대가 시작한 뒤 수천 년 후에야 3차 인류혁명이 일어나며 시장지배 시대가 도래한 근본적인 원인도 식량 부족으로 인해서였다. 또 달리 얘기하면 뭔가요? 농업 생산성이 낮았기 때문이다. 자연 발생적으로 생기려면 농업 생산성이 높아야 된다.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첫 번째 방법은 뭔가요? 농업 기술을 발전시켜야 되고 또 중요한 것은 뭐냐? 농토를 확보하는 거죠. 농토를 확보함과 동시에 또 뭘 해야 되나요? 농토를 잃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농토가 그대로 있다 치더라도 인구가 증가하죠. 농업 기술은 뭐 잘 증가하지 않는다 치더라도 그러면 거지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럼 국가가 불안해지는 거죠. 거지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래서 2차 인류혁명에서 핵심이 되는 두 가지는 몇 가지가 있죠. 첫 번째, 농토를 넓혀야 된다. 농토를 빼앗기면 안 된다. 그러면
항상 전쟁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2차 농토를 넓히고자 하는 나라들이 많을 수밖에 없죠. 그런 사실을 아는 이들이 농토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 전쟁 준비를 해야 되는데, 해야 되고. 그래서, 선비 중심의 사회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산업공상이라고 하죠. 그럼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농토를 넓히기 위해서는, 농토를 지키기 위해서는 전쟁 준비가 중요한데, 그래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은 좀 중요성이 많이 떨어졌죠. 그것은 나중에 살펴보기로 하고. 두 번째는 또 뭔가요? 2차 인류혁명에서 중요한 거는 농토를 넓혀야 되고 농업 생산성을 넓혀야 된다. 그거죠. 그러면 그게 있냐 없냐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견해를 어떤 국가 제도화하고 국가 정책으로 삼으려고 하면 언급한 내용이 있냐 없냐를 봐야 되는 거예요. 언급한 내용이 있으면 그것은 개인적인 신념이나 신앙이 될 수는 있어도 국가 정책을 수립하는데 이용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조선이 멸망한 이유를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유교를 국교로 삼았죠. 언급한 내용이 있냐는 거예요. 아주 부분적으로 언급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전면적으로 내세워야 되겠죠. 이것은 반드시 달성해야 한다. 그런 게 있었냐는 거예요. 유교에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 쇠퇴하다가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한 견해는 그러니까 개인적인 신념이나 신앙은 될 수 있어도 국가 차원에서 채택해서는 안 된다. 3차 인류혁명에서 중요한 건 뭔가요? 뒤에 살펴보기로 하고. 생산물의 상당 비중은 원료로 쓰이는 채굴된 물질이 가공되어 만들어진다. 그렇죠. 이는 고대부터 현대까지 이어져 온 사실이다. 금, 은, 철, 구리는 예로부터 중시된 채굴된 물질이었다. 채굴된 물질도 이제 예나 지금이나 중시되죠. 최근에는 석유나 우라늄, 2차 전지의 원료인 란타늄과 같은 휴토르도 중요한 물질로 인식되고 있다. 란타늄에서 2차 전지의 이제 그 니켈 수소가 중요한데 란타늄에서 나온다고 하죠. 우라늄, 플루토늄은 이제 용도가 발견돼서 원자력에 이용되는 거죠. 그래요. 물질도 사용할 수 있는 물질도 이제 문명이 발전하면 다양해지겠죠. 물질 속에서 인간에게 필요한 용도가 발견되니까 그런 거죠. 그래요. 석유나 천연가스와 같은 물질은 경우에 따라 에너지로 생성시키는 연료로 쓰이기도 한다. 그렇죠. 한국에서는 현 시대에 들어와서 석유나 천연가스가 중요했지 고대는 그렇게 중요한 물질이 아니었죠. 석유나 천연가스는 현 시대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중요하게 여겨지죠. 중요할 때 빨리 캐내는 게 좋은 거예요. 그거 가지고 의시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인간에게 필요한 물질은 계속 개발되고 있다. 용도가 밝혔을 때 최대한 캐내는 게 좋다. 기술과 자본이 없으면 다른 나라로부터 투자를 받아서라도 빨리 캐내라. 지킬 필요 없다. 그렇죠. 왜 그런가요? 다양한 물질로부터 새로운 용도가 계속 발견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빨리 그걸로 캐내서 소득을 얻는 게 낫지. 설사 자기가 기술과 자본을 안 가지고 있더라도 다른 국가의 기업이 투자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뭐 직장이 생기고 또 세금도 걷게 되고 좋다는 거예요. 무쳐 땅속에 있으면 그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농업 생산성이 크게 증가하면서 농산물 외에 다양한 생산물들을 사용하게 됨으로써 채굴된 물질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 그렇죠.
소득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되나요? 다양한 욕구와 욕망을 해결하려고 하고 다양한 생산물들이 소비되겠죠. 채굴된 물질이 주로 이용이 되잖아요.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지게 되죠. 보다 많은 생산물을 소비할 것이고 보다 다양한 생산물을 소비하려 할 것이고 보다 질 좋은 생산물을 소비하려 할 거 아니에요. 상식적인 거죠. 국가 생산성이 커질수록 보다 다양한 생산물을 충분히 소비하고자 하니 채굴된 물질의 중요성은 미래로 갈수록 커지면 커졌지 작아질 일은 없다. 그 미래로 갈수록 생산성이 커지고 앞에 예전에 얘기했지만 생산성이 커지면 소득이 커지죠. 그러니까 중요성이 커지겠죠. 예나 지금이나 인정되는 재산의 특징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그것까지 한번 보고 있는 거죠. 5. 생산물 없이 인간은 생존할 수 없고 다양한 욕구와 욕망을 실현할 수 없다. 주택, 의복, 식량과 같은 생산물은 인간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다. 자동차, 비행기, 기차와 같은 교통수단 역시 생산물이고 컴퓨터, 스마트폰, 텔레비전과 같은 소비대상 역시 생산물이다. 사회의 생산성이 커질수록 소비하는 생산물의 종류는 다양해질 수밖에 없다. 사회의 생산성이 커지면 사회 구성원 개개인의 소득이 또 커진다. 다양한 것을 소비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뭐 다양한 것들이 나온다. 앞에서 얘기했죠. 생산물의 종류는 다양해진다. 생산성이 증가할수록 확인할 수 있잖아요. 자동차, 비행기, 기차 고대 농경국가 시대는 없던 거잖아요. 컴퓨터, 스마트폰, 텔레비전 마찬가지죠. 계속 새로운 것들이 나오잖아요. 소득이 커지면 커질수록 사람은 다양한 욕구와 욕망을 실현하려고 하죠. 그에 발맞추어서 또 다양한 생산물들이 발명되고 소비되잖아요. 앞으로 계속 그렇겠죠. 달라질 거 없다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사업체는 있었지만 공업, 상업, 금융업과 같은 산업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자 대부분의 사회 구성원들은 사업체에 참여하면서 소득을 얻는다. 농업이 아닌 사업체죠. 이 사업체를 좀 잘 봐야 되겠죠. 고대에도 사업체는 중시됐겠죠. 비록 참여하는 이들이 많지는 않더라도 뭐 철로 만든 농기구 중요하잖아요. 철 캐내는 일, 농기구를 만들려면. 또 농사에 종사하지 않는 이들은 또 상인들로부터 구매해서 사야 될 거 아니에요. 또 그런 사람들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근데 중요성이 고대 현 시대보다는 많이 떨어졌겠죠.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농업에 종사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직접 생산해서 직접 소비했죠. 사업체는 대부분의 사회 구성원들이 삶의 터전이다. 그러한 이유로 사업체의 중요성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해졌다. 그렇죠. 앞에 살펴봤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농사 짓지 않는다. 한국에서는 4%만 농사 짓는다. 농업에 종사하면서 먹고 산다. 96%는 96%는 그러면 농민이 아니라는 말이죠. 다르게 먹고 산다. 사업체에 참여하면서 먹고 산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물론 농업도 이제 사업체로 운영될 수 있는 거죠. 근데 농업을 제외한 사업체를 얘기하는 거죠. 사업체 중요성은 날로 커진다. 그러한 이유로 사업체의 중요성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해졌다. 고대 농경국가에서는 대부분의 사회 구성원들의 소득은 농산물이었다. 농산물의 양이 국가의 부를 대표했고 자연히 방대한 농토를 소유한 국가가 강국으로 인식되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회 구성원들이 사업체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사업체의 중요성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다. 사업체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농토에서 발생시키는 소득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따라서 현 시대에서는 사업체에 대한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생산성 높은 사업체를 지닌 국가가 강국으로 인식된다.
예전에는 영토가 넓고 방대하고 인구가 어느 정도 되면서 농산물이 많은 생산되는 국가가 강국이었죠. 그 농산물이 소득으로 인식되면서 현 시대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국토는 우크라이나보다 훨씬 작지만 한국은 어떤가요? 좋은 사업체들이 많죠. 우크라이나에 비해서. 우크라이나가 강국으로 인식이 되나요? 한국이 강국으로 인식이 되나요? 그 핵심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업체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농토에서 발생시키는 소득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한국을 보면 알죠. 따라서 현 시대에서는 사업체에 대한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생산성 높은 사업체를 지닌 국가가 강국으로 인식된다. 농토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 농산물이 많이 생산되는 나라가 강국으로 인식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인 거예요. 시대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죠. 사업체는 무엇이 바탕이 되어 생기는가? 개인 재산이 투입되면서 생긴다. 그러한 이유로 시장 지배 시대에는 소유권과 소유권으로 인해 형성되는 사유재산을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시한다. 한국의 대표적인 기업들 몇 가지 있죠. 누구 재산이 투입되나요? 기본적으로 개인 재산이 투입이 되죠. 개인 재산이 바탕이 되는 거죠. 그 개인 재산을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소유권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하면 결국은 무엇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사업체를 부정하게 되고 사업체에 생기는 걸 방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국가에 이롭나요? 이롭지 않나요? 해로운 일인가요? 이로운 일인가요? 해로운 일인 거예요. 그 반국가적인 행위가 되는 거죠. 왜? 국력이 사업체의 수와 생산성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반국가적인 행위가 되는 거예요. 한 국가의 토지 가격 역시 사업체의 양과 질에 의해 결정된다. 앞에서 얘기했죠. 왜 그런가 봐야 되는 거예요. 국가 전체 소득과 이자율에 의해 토지 가격은 결정되고 국가 전체 소득의 대부분이 사업체의 소득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자율 분의 소득이라 했죠. 토지 가격 결정은. 아니 뭐 지구가 처음부터 가격표를 붙이고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 가격이 결정되는 원리가 있다고 했죠. 따로 식이 있다 했죠. 소득이 커지면 커질수록 같은 이자율이 적용될 때 국가 토지 가격은 상승할 거 아니에요. 그 생산성 높은 자본이 많이 투입되고 생산성이 높은 곳이 토지 가격이 비싸지, 발전이 더딘 국가의 토지 가격이 비싸지 않잖아요. 싸잖아요. 다 이런 원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3차 인류혁명의 핵심이 뭔가요? 고대에는 농토였다면 사업체죠. 사업체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서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고, 두 번째는 뭔가요? 생산성을 높이는 거죠. 잘 봐야 되는 거예요. 많은 투자가 이루어진다. 그 2차 인류혁명의 특징은 뭔가요? 농토를 늘려야 된다. 현 시대에서는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자본의 양을 늘려야 된다, 이 말인 거예요. 1차 인류혁명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도구의 양을 늘려야 된다. 도구의 질을 개선시켜야 된다. 그게 1차 인류혁명의 핵심이죠. 공통적인 걸 보라는 거예요. 자본의 양을 늘린다. 생산성을 증가시킨다. 자본의 질을 증가시킨다는 거예요. 셋 다 공통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현 시대에서 어떤 견해를 국가 정책이나 국가 제도로 삼고자 한다. 무엇이 있어야 되겠냐는 거예요. 안 바뀐다는 거예요. 자본의 양을 늘려야 된다. 사업체의 양을 늘려야 된다. 투자가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거죠. 그게 꼭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뭔가요? 생산성을 증가시켜야 한다. 그런 견해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견해가 안 들어가 있으면 그것은
국가 정책이나 제도를 수립하는데 그래요. 사용될 수 있는 견해가 아니다. 유교와 똑같다. 그런 견해를 받아들이면 국가는 쇠퇴하거나 멸망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식민지가 된다. 국민들은 가난과 고통 속에 살게 되고 또 차별 속에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얘기하는 이유가 있겠죠. 한국에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많죠. 좌파 인사들이 그렇죠. 이러한 견해가 들어있나요, 안 들어있나요? 정반대로 들어가 있죠. 파괴해야 된다고. 사유재살이건 시장이건. 그건 반국가 세력인 거예요. 얘기했죠. 앞에서. 또 없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없는 것은 개인적인 신앙이나 신념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도 국가 제도나 정책으로 수립할 수 없다는 거예요. 현 시대 에서는 민주주의가 크게 유행하는데 민주주의도 채택할 수는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견해가 들어가 있는 민주주의를 채택했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민주정치가 도입된 나라 중에서 민주정치에 충실히 해서 3차 인류혁명에 성공한 나라가 있냐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왜? 핵심이 빠져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요. 그러한 것들은 다 필요 없는 것들이다. 꼭 그러한 것들을 채택하려면 그러한 견해에 앞서서 이것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없으면 똑같다. 유교를 국가 제도와 정책을 수립하는데 도입해서 멸망한 조선과 같이 된다. 변하지 않는다. 1차 인류혁명, 2차 인류혁명, 3차 인류혁명에서 공통점은 자본의 양을 늘리고 자본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었다. 그게 빠져있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번 시간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